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연금이 있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국민연금도 받고 개인연금도 있고 퇴직연금도 있으니까 안심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200명이 넘는 70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빚까지 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연금이 있는데 왜 가난해지는 걸까요? 제가 이분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 놀랍게도 8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가난해지는 분들은 모두 이 8가지 중 최소한 3가지 이상을 하고 계셨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8가지 공통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연금으로 풍족하게 사는 노후와 가난하게 사는 노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통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은퇴 전 생활 수준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신 분들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모 어르신 73세입니다. 이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쓰면서 사셨어요. 골프는 주 2회, 외식은 일주일에 4-5번, 백화점에서 옷 사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명품 가방도 1년에 2-3개는 사셨죠.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한 달에 250만 원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사실 이 정도면 부부가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생활 수준을 전혀 낮추지 않으셨어요. 골프는 여전히 주 2회, 한 달에 8번 치시면 한 번에 15만 원씩 들어가니까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외식도 계속하셨어요. 일주일에 3번만 해도 한 달에 12번, 한 번에 5만 원씩이면 60만 원입니다. 부인도 친구들과 백화점 쇼핑을 계속 다니셨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쓰셨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이 넘게 나가는 겁니다. 연금은 250만 원인데 지출은 300만 원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적자가 나는 거죠. 처음에는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까 괜찮았습니다. 뭐 조금 쓰면 어때? 평생 고생했는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1년이면 600만 원, 2년이면 1200만 원, 5년이면 3000만 원이 모자랍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75세가 되었을 때 퇴직금 3억 원이 거의 다 바닥났습니다. 그제야 김 어르신은 깨달으셨죠.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갑자기 생활 수준을 확 낮추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골프를 끊으려니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았고 외식을 줄이려니 삶의 낙이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김 어르신께 물어봤습니다. 가장 후회되시는 게 뭔가요?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하자마자 생활 수준을 절반으로 줄였어야 했어요. 한 달에 500만 원 쓰던 걸 250만 원으로 맞췄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습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하면 수입이 확 줄어듭니다. 현역 시절 수입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줄어들죠. 그런데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비가 늘고 약값이 늘고 시간이 많아지니까 여가비도 늘어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생활비는 은퇴 전의 70%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적정하다고요. 한 달에 500만 원 쓰던 사람이라면 350만 원으로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못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체면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하는 자존심이죠. 친구들이 골프 치자고 하는데 돈 없어서 못 친다고 말하기가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따라갑니다. 둘째, 습관 때문입니다. 30년, 40년 동안 형성된 소비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던 습관, 주말마다 외식하던 습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서 끊기가 어렵습니다. 셋째, 현실 인식 부족입니다. 아직 돈이 좀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까 여유롭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계산해보면 그게 얼마나 빨리 없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은퇴하기 1년 전부터 미리 연습하는 겁니다. 59세나 60세부터 생활비를 단계적으로 줄여보는 거예요. 처음엔 10%만 줄여봅니다. 한 달에 500만 원 쓰던 걸 450만 원으로 줄이는 거죠.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봅니다. 다음 해에는 20% 줄여봅니다. 400만 원으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해에는 30%, 이렇게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연습합니다. 그러면 은퇴할 때쯤에는 낮은 생활비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갑자기 확 줄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고정비를 먼저 줄이는 겁니다. 골프 회원권 같은 건 은퇴하기 전에 팔아버리세요. 있으면 계속 치러 갈 것 같으면 아예 팔아버리는 게 낫습니다. 고급 승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나간다면 중고차로 바꾸세요. 그럼 한 달에 50만 원은 아낍니다. 백화점 신용카드도 해지하세요. 백화점 카드가 있으면 자꾸 백화점에 가게 됩니다. 없으면 안 가게 되죠. 이런 식으로 소비를 유발하는 것들을 미리 제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지출을 전혀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연금만 믿고 비상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채 은퇴한 분들이죠. 부산에 사시는 박모 어르신 74세입니다. 이분은 은퇴할 때 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 달에 들어오는 연금이 200만 원, 생활비가 16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한 달에 40만 원씩 여유가 생깁니다. 1년이면 480만 원, 10년이면 4,800만 원을 모을 수 있다고 계산하셨어요. 이 정도면 노후가 안정적이겠네 하고 안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퇴 3년째 되던 해 부인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술비가 2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600만 원이었습니다. 수술 후에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석 달 동안 재활병원에 입원하셨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서 총 600만 원이 또 나갔습니다. 합치면 1200만 원입니다. 박 어르신이 3년 동안 모은 돈이 140만 원 정도였는데 한순간에 다 쓰고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아들이 500만 원, 딸이 300만 원을 보내줬지만 여전히 4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할 수 없이 신용대출을 받으셨어요. 4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가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후에 집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수리비가 400만 원이었습니다. 2년 후에는 옥상 방수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3년 후에는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필요했습니다.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박 어르신은 지금 빚이 2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한 달에 이자만 8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 200만 원 중에서 8만 원이 이자로 나가고 생활비로 16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32만 원밖에 안 됩니다. 원금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는 거죠. 박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할 때 비상금을 따로 준비했어야 했어요. 최소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절대 손대지 않는 돈으로 남겨뒀어야 했는데 연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게 큰 실수였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 자주 생기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건강 관련 지출입니다. 나이 들면 아픈 곳이 생깁니다. 수술, 입원, 재활,
이런 게 갑자기 필요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됩니다. 간병인을 한 달만 써도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둘째, 집 관련 지출입니다. 집도 나이를 먹습니다.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방수,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교체해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은 큰 공사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1,0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셋째, 경조사 관련 지출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결혼식, 장례식은 계속 생깁니다. 60대까지는 결혼식이 많고 70대부터는 장례식이 많아집니다. 한 번 갈 때마다 10만 원에서 30만 원씩 듭니다. 1년에 10번만 가도 200만 원입니다. 그럼 비상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최소 3천만 원, 넉넉하게는 5천만 원 정도를 권합니다.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 돈입니다.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비상금은 바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정기예금이나 자유입출금식 예금이 좋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묶어두면 안 됩니다. 급할 때 바로 못 찾으니까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비상금을 단계별로 나눠서 준비하세요. 1차 비상금은 500만 원 정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게 입출금 통장에 넣어둡니다. 2차 비상금은 2천만 원 정도 정기예금에 넣어두되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품으로 합니다. 3차 비상금은 나머지 좀 더 긴 기간 정기예금에 넣어둡니다. 세 번째 공통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 손주에게 계속 돈을 퍼주는 사람들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되나?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한도를 모른다는 겁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모 할머니 77세입니다. 이분은 손주가 5명 계십니다. 큰아들한테 2, 작은 아들한테 2, 딸한테 하나요. 손주들이 정말 예쁘십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서 애착이 남다르시죠. 손주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할머니는 학원비를 지원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한 명당 한 달에 20만 원씩, 5명이니까 100만 원입니다. 애들 교육은 중요하니까 하시면서 흔쾌히 주셨어요. 생일이 되면 선물을 사주셨습니다. 한 명당 50만 원씩, 5명이면 25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이니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명절 때는 용돈을 주셨습니다. 설날과 추석, 1년에 2번 한 명당 10만 원씩, 5명이면 50만 원입니다. 2번이니까 100만 원이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는 여행을 보내주셨습니다. 가족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한 집에 500만 원씩, 세 집이니까 1,500만 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1,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학원비 1,200만 원, 생일 선물 250만 원, 명절 용돈 100만 원, 여행비 1,500만 원, 합쳐서 3,050만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250만 원이 넘습니다. 이 할머니가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본인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손주들한테 250만 원을 주니까 한 달에 200만 원이 부족한 겁니다. 처음에는 저축한 돈으로 메웠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2,400만 원씩 모자라니까 2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 후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어요.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것도 1년이면 다 쓰고 또 빌리고 이렇게 반복하셨습니다. 지금 이 할머니는 빚이 5천만 원입니다. 이자만 한 달에 20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 150만 원 중에서 이자 20만 원을 내고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3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손주들한테 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손주들은 계속 달라고 합니다. 할머니가 항상 주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예쁘다고 무턱대고 주면 안 됐어요. 1년에 한 번 생일 때만 50만 원씩 줬어도 1년에 250만 원이면 됐을 텐데 매달 학원비에 명절 용돈에 여행비까지 주니까 제 생활이 파탄났어요. 손주들도 이제는 할머니를 현금 인출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손주가 예쁜 건 당연합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을 지켜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권합니다.
자녀와 손주에게 주는 돈은 연금의 20%를 절대 넘지 말라고요.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이라면 40만 원까지만 줄 수 있습니다. 150만 원이라면 3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주되 정기적으로 주기보다는 특별한 날에만 주는 게 좋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이럴 때만 주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도 돈이 많지 않다. 이만큼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한계를 명확히 하셔야 나중에 서로 힘들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계속 기대하면 나중에 못 줄 때 서운해하거든요. 또 하나 명심하실 건 지금 자녀에게 다 주면 나중에 본인이 아플 때 자녀한테 다시 손 벌려야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금은 조금만 주고 나중에 본인이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게 자녀를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 공통점입니다. 네 번째는 은퇴 후에도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이런 빚이 남아있는 상태로 은퇴하신 분들이죠. 광주에 사시는 최모 어르신 70세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은퇴하셨는데 은퇴할 때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5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원래는 은퇴 전에 다 갚으려고 했는데 막내딸 결혼 자금을 지원해 주느라 못 갚으셨어요. 뭐 천천히 갚으면 되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자가 연 4%니까 1년에 200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7만 원입니다. 연금이 한 달에 150만 원 들어오니까 이자는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전혀 안 갚게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150만 원 중에서 이자 17만 원을 내고 생활비로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33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는 원금을 갚기 어렵습니다. 그냥 저축하거나 비상금으로 쓰게 되죠.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대출 원금은 여전히 5천만 원 그대로입니다. 5년 동안 이자로만 1천만 원을 낸 셈입니다. 최 어르신은 깨달으셨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평생 이자만 내다가 죽겠구나. 더 큰 문제는 70세가 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필요해서 신용대출을 2천만 원 더 받으셨어요. 이것도 이자가 연 5%, 한 달에 8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17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25만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연금 150만 원 중에서 이자만 25만 원, 생활비 100만 원을 쓰면 남는 게 25만 원입니다. 이제는 원금을 갚기는커녕 이자 내기도 버거운 상황이 됐습니다. 최 어르신은 결국 70세의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더 벌어서 이자와 생활비를 메우고 계십니다. 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전에 어떻게든 빚을 다 갚았어야 했어요. 딸 결혼 자금 2천만 원만 덜 줬어도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후회됩니다. 70대의 빚 때문에 일하러 다니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여러분, 은퇴 전에 반드시 모든 빚을 청산하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은퇴 후에는 수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역일 때는 월급이 오르고 보너스도 있고 추가 수입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연금이 전부입니다. 연금은 절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달 이자를 내야 한다는 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이자는 줄어들지 않거든요. 계속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건강 문제로 추가 지출이 생기는데 이자까지 내야 하니 생활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50대부터 빚 청산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65세 은퇴를 목표로 한다면 50세부터 15년 동안 모든 빚을 갚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남아있다면 15년 동안 갚으려면 한 달에 약 6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하면 한 달에 7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지금 생활비를 조금 줄여서라도 이 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15년 안에 못 갚을 것 같으면 집을 줄이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5억 원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대출이 1억 원이라면 3억 원짜리 집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대출을 다 갚고 오히려 1억 원이 현금으로 남습니다. 이 1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살던 집인데 떠나기 싫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70대,
80대의 빚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는 60대에 집을 줄여서 편하게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자녀 사업 자금 보증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사업할 건데 보증만 서달라고 하면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보증은 내가 빚을 진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망하면 부모가 빚을 떠안게 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아들 사업 보증을 서줬다가 아들 사업이 망하면서 3천만 원을 대신 갚게 되셨습니다. 70세에 갑자기 3천만 원 빚이 생긴 겁니다. 이자만 한 달에 15만 원씩 나갑니다. 연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보증만은 절대 서면 안 됩니다. 도와주려면 현금으로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입니다. 5번째 공통점입니다. 5번째는 물가 상승을 전혀 계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연금은 고정되어 있는데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사실을 간과하신 거죠. 울산에 사시는 정모 어르신 78세입니다. 이분은 65세에 은퇴하시면서 한 달에 20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에는 200만 원이면 부부가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월세가 50만 원, 식비가 50만 원, 공과금이 10만 원, 통신비가 10만 원, 기타 생활비가 30만 원, 합쳐서 150만 원 정도면 됐습니다. 50만 원이 남았죠. 그런데 13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세가 7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식비는 8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니까 똑같이 먹어도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공과금은 20만 원, 전기세와 가스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통신비는 15만 원, 인터넷과 휴대폰 요금이 올랐습니다. 기타 생활비는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버스비, 택시비, 생필품비 이런 것들이 다 올랐으니까요. 합치면 235만 원입니다. 연금은 여전히 200만 원인데 생활비는 235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한 달에 35만 원이 모자랍니다. 65세 때는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았는데 78세인 지금은 한 달에 35만 원씩 부족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1년에 2%에서 3% 정도 됩니다. 10년이면 20%에서 30%가 오르는 겁니다. 13년이면 약 35% 정도 오릅니다. 150만 원으로 살던 게 13년 후에는 약 200만 원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런데 연금은 물가를 반영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연동이 되긴 하지만 아주 조금만 오릅니다.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개인연금은 아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을 때 금액 그대로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10년 전 200만 원과 지금 200만 원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10년 전 200만 원이면 여유롭게 살았는데 지금 200만 원으로는 빠듯합니다. 정 어르신은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저축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35만 원씩 부족하니까 1년이면 420만 원이 모자랍니다. 5년이면 2100만 원입니다. 그렇게 저축한 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 어르신이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요. 은퇴할 때는 200만 원이면 충분했는데 지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연금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 뒀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물가 상승은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노후가 20년, 30년 이상 이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20년 후에는 지금보다 50% 이상 오를 수 있습니다. 지금 200만 원으로 사는데 20년 후에는 3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거나 부업을 하거나 임대소득을 만들거나 이런 식으로 연금 외에 돈이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물가가 올라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70세까지 5년 동안만이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벌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저축해두면 나중에 물가가 올랐을 때 쓸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비를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지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꼭 필요한 것과 덜 필요한 것을 구분해서 덜 필요한 지출은 줄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해먹는다든지 택시 대신 버스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팁은 정부 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겁니다. 기초연금, 에너지 바우처, 통신비 감면, 교통비 할인 이런 제도들이 많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은 아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입니다. 여섯 번째는 연금을 조기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급한 돈이 필요해서 60세에 연금을 받기 시작했다가 평생 손해를 보는 경우죠. 제주도에 사시는 한모 어르신 75세입니다. 이분은 60세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하셨습니다. 딸이 사업을 시작한다면서 2천만 원을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손에 현금이 없으셨어요. 고민 끝에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원래는 65세부터 한 달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30%가 감액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70만 원을 받게 되셨어요. 3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5년 빨리 받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셨습니다. 5년 동안 70만 원씩 받으면 총 4,200만 원을 받는 건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65세가 되어도 연금은 여전히 70만 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하면 평생 감액된 금액으로 받는 거거든요. 70세에도 70만 원, 75세인 지금도 70만 원입니다. 만약 65세부터 받았다면 지금 100만 원을 받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7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한 어르신은 지금까지 15년 동안 70만 원씩 받았습니다. 총 1억 2,600만 원을 받으신 거죠. 하지만 65세부터 받았다면 10년 동안 1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받았을 겁니다. 언뜻 보면 조기 수령이 이득인 것 같지만 앞으로를 생각하면 완전히 다릅니다. 8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조기 수령하면 20년 동안 70만 원씩 총 1억 6,800만 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상 수령하면 15년 동안 100만 원씩 총 1억 8천만 원을 받습니다. 1,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90세까지 산다면 조기 수령은 30년 동안 70만 원씩 총 2억 5,200만 원입니다. 정상 수령은 25년 동안 100만 원씩 총 3억 원입니다. 무려 4,8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의 2천만 원 때문에 조기 수령했다가 평생 수천만 원을 손해봤어요. 딸한테 그 돈 안 줬어도 딸은 잘 살고 있어요. 차라리 안 줬더라면 지금 한 달에 30만 원씩 더 받았을 텐데. 정말 후회됩니다. 여러분, 연금 조기 수령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도 다른 방법을 먼저 찾아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2천만 원을 5년 동안 갚는다면 이자 포함해서 2,500만 원 정도 갚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으로 인한 손실은 수천만 원입니다. 조기 수령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하세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다든지 치료비가 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이런 극한 상황에만 고려하는 겁니다. 자녀 지원이나 투자 같은 이유로는 절대 조기 수령하시면 안 됩니다. 7번째 공통점입니다. 7번째는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간과한 사람들입니다. 연금을 받으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나간다는 걸 모르거나 알아도 얼마나 나가는지 정확히 계산하지 못한 분들이죠. 춘천에 사시는 조모 어르신 71세입니다. 이분은 은퇴하실 때 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 나온다고 해서 기뻐하셨습니다. 200만 원이면 충분히 살겠네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돈을 보니 2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소득세가 떼어졌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였어요. 지방소득세도 떼어졌습니다. 8천 원 정도요. 그리고 건강보험료가 나갔습니다. 한 달에 6만 원이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도 나갔습니다. 6천 원 정도요. 합치면 한 달에 15만 원 정도가 나간 겁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185만 원이었습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185만 원이요.
15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조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어요. 연금에도 세금이 붙어? 하시면서요. 네,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3%에서 5% 정도입니다. 개인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이 붙습니다. 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나갑니다. 조 어르신의 경우 계획을 세울 때 2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웠는데 실제로는 185만 원이 들어오니까 계획이 다 틀어진 겁니다. 한 달에 190만 원 쓸 계획이었는데 수입이 185만 원이니까 5만 원이 부족합니다.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조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퇴 계획을 세울 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세웠어야 했어요. 세전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니까 실제와 차이가 나서 곤란했습니다. 15만 원이 적은 돈 같지만 노후에는 큰 돈입니다. 여러분, 연금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빼고 남은 돈, 그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대략 연금의 10%에서 15% 정도가 세금과 보험료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연금이라면 실제로는 170만 원에서 180만 원 정도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 계획을 세우셔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심하실 건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소득이 있다든지 이자소득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시면 세무사나 세무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노인을 위한 무료 세무상담도 많이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됩니다. 8번째,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8번째는 남은 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해서 투자를 시작했다가 원금을 잃어버리는 경우죠. 포항에 사시는 백모 어르신 72세입니다. 이분은 한 달에 150만 원의 연금을 받으시는데 생활비로 130만 원을 쓰니까 한 달에 20만 원씩 남았습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 모입니다. 5년이면 1200만 원이고요. 백 어르신은 생각하셨습니다. 2200만 원을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이자가 얼마 안 되는데 투자를 하면 더 불릴 수 있지 않을까? 마침 지인이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을 안다며 소개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투자해드리면 1년에 10% 수익은 보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백 어르신은 1200만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수익이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1년 후 갑자기 그 사람에게 연락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찾아가니 사무실이 비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백 어르신을 포함해서 수십 명에게 돈을 받아서 달아난 거였어요. 백 어르신은 1200만 원을 그냥 날린 겁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범인을 찾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건 더욱 어렵고요. 백 어르신이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을 부렸어요. 1년에 10% 수익이라는 말에 현혹됐습니다. 세상에 그런 쉬운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은행 예금에 넣어뒀으면 지금 12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72세에 다시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후회됩니다. 이런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노년층을 노린 투자 사기가 너무 많아요. 원금 보장, 고수익을 내세우면서 접근합니다. 친한 지인을 통해 소개받으면 더 믿게 되죠. 하지만 대부분 사기입니다. 여러분, 70대 이후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잘 모르는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주식, 펀드, 코인, 파생상품 이런 건 젊을 때나 하는 겁니다. 70대에는 원금을 지키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럼 은행 예금 이자가 너무 적은데 어떡하나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자가 적어도 원금은 안전합니다. 1년에 3% 이자를 받든 4%를 받든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한순간에 원금을 다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사기꾼들은 그걸 노립니다. 그럴듯한 말로 현혹시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다른 분들은 이미 많이 벌었습니다. 어르신만 특별히 알려드립니다.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만약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세요. 아들, 딸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투자 제안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요. 대부분 말립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리고 절대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오늘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라고 재촉하면 그건 100% 사기입니다. 좋은 투자는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주일, 한 달 생각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연금이 있어도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퇴 전 생활 수준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은퇴하면 생활비를 70% 수준으로 줄이세요.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비상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꼭 준비하세요. 셋째, 자녀와 손주에게 계속 돈을 퍼주는 사람들입니다. 연금의 20% 이상은 절대 주지 마세요. 넷째, 은퇴 후에도 빚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은퇴 전에 모든 빚을 청산하세요. 다섯째, 물가 상승을 계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연금 외에 추가 소득원을 만드세요. 여섯째, 연금을 조기 수령한 사람들입니다. 웬만하면 65세까지 기다리세요. 일곱째,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간과한 사람들입니다.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여덟째, 남은 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70대 이후는 원금 지키기가 최우선입니다. 이 8가지만 피하면 여러분은 연금으로 충분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중 3가지 이상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연금으로 잘 사는 사람들의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생활비를 연금 범위 안에서 쓴다. 절대 연금보다 많이 쓰지 않습니다. 둘째, 비상금을 절대 손대지 않는다.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쓰지 않습니다. 셋째, 빚을 절대 만들지 않는다. 돈이 부족해도 빌리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입니다. 넷째, 단순하게 산다. 큰 집, 좋은 차, 비싼 옷,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작은 일이라도 계속 일한다. 파트타임이라도 일하면서 사회와 연결됩니다. 이 5가지 원칙을 지키는 분들은 연금이 적어도 행복하게 사십니다. 반대로 이 원칙을 안 지키는 분들은 연금이 많아도 힘들게 사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당장 점검하실 것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연금과 비교해 보세요. 지출이 연금보다 많으면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3천만 원이 안 되면 지금부터라도 모으기 시작하세요. 셋째, 빚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있다면 언제까지 갚을 수 있는지 계획을 세우세요. 이 3가지만 점검해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연금이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연금 받으면서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더 구체적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풍요로운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혹시 이런 통계 아시나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무려 40%가 넘어요. 10명 중 4명이 빈곤층이라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이분들 중 대부분이 젊었을 때는 중산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고 저축도 하시고 자녀도 잘 키우시고 그렇게 사셨던 분들이 70대, 80대가 되니까 갑자기 빈곤층으로 떨어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로 노후에 파산하신 10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름은 가명으로 바꿨지만 이야기는 전부 실제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거나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서 확인한 사례들이에요. 여러분, 이분들도 처음에는 여러분처럼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어요.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걱정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단 한 번의 잘못된 결정,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을 무너뜨렸습니다. 특히 7번째 사례는 정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나는 절대 그럴 리 없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는 교훈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펜과 메모지 준비하셨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들 절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72세 김모 씨의 이야기예요. 김 씨는 공무원으로 35년을 근무하시고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은퇴 당시에 아파트가 6억 원,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 있으셨어요. 여기에 국민연금도 월 130만 원씩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여유로운 노후였죠. 김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40대 중반의 아들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저 사업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식당인데 요즘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금이 좀 모자라서요.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대요.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아들이 뭔가 해보겠다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김 씨는 퇴직금 중에서 5천만 원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건 주는 거야. 갚으려고 하지 마. 대신 열심히 해. 아버지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한 달 후에 다시 왔어요. 아버지, 식당 시작하려면 돈이 더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제 신용으로는 한도가 부족해서요. 보증만 좀 서주시면 안 될까요? 김 씨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1년만 장사 잘 되면 바로 갚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결국 은행 대출 2억 원의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래도 45년을 직장 생활했는데 뭐 1년 장사는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식당은 6개월 동안은 그럭저럭 장사가 됐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7개월째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어요. 위치 선정을 잘못했던 거죠. 아들은 적자를 메우려고 개인 신용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1년 후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은행에서 김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드님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시니까 갚으셔야 합니다. 2억 원이요. 김 씨는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아들한테 연락했더니 아들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개인 빚도 5천만 원이 더 있다고 했어요. 김 씨는 고민 끝에 아파트를 팔기로 했습니다.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급매로 내놨더니 5억 4천만 원에 팔렸어요. 여기서 전세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고 은행빚 2억 원을 갚으니까 남은 돈이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아들한테 준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원래 있던 재산 7억 5천만 원 중에서 1억 4천만 원만 남은 거예요. 김 씨 부부는 할 수 없이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었어요. 지금은 남은 돈 1억 2천만 원에서 조금씩 까먹으면서 살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130만 원 중에서 월세 50만 원 내고 생활비로 80만 원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저축한 돈을 매달 깨먹는 겁니다. 가장 슬픈 건 아들과의 관계예요. 김 씨는 아들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아들은 미안해서 얼굴도 잘 못 보러 온다고 해요. 명절에도 안 와요. 서로 마음이 불편한 거죠. 돈도 잃고 아들도 잃은 셈입니다. 김 씨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을까요? 첫째, 보증의 위험성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보증은 내가 갚겠다고 도장 찍는 거예요. 아들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하는 거죠.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셨어요. 둘째,
자녀 사랑과 재정 판단을 혼동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과 노후 자금을 건드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했어요. 셋째, 대출금 규모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2억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들이 정말 갚을 수 있는 금액인지 냉정하게 따져봤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으셔야 해요. 첫째, 보증은 절대로 서지 마세요.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이 보증은 금물입니다. 둘째, 투자나 지원은 반드시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세요. 노후 안전망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셋째, 자녀를 돕되 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라고 명확히 하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사례 충격적이셨죠?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완전히 사기에 당한 케이스거든요. 두 번째 사례, 68 세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대기업에서 40년을 근무하시고 은퇴하셨어요.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으셨고 아파트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1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박 씨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교회 친구가 박 씨를 조용히 따로 불렀어요. 박 집사님, 나 요즘 투자 하나 하는데 정말 괜찮아요. 매달 5%씩 수익이 들어와요. 집사님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박 씨는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무슨 투자가 매달 5%씩 수익이나? 하지만 친구가 통장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매달 입금 내역이 있었어요. 300만 원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제가 6천만 원 넣었는데 매달 300만 원씩 들어와요.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60% 수익이죠. 박 씨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친구를 따라 투자 모임에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는데 대표라는 사람이 그럴듯하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가상화폐 거래소 간 차익 거래를 합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사서 해외 거래소에서 파는 거죠. 가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원금 보장되고요. 모임에 있던 사람들도 다 아는 얼굴들이었어요.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었죠. 다들 나도 하고 있어. 정말 좋아.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박 씨는 안심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하는데 설마 문제가 있겠나 싶었죠. 박 씨는 일단 조심스럽게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한 달 후 정말로 150만 원이 입금됐습니다. 딱 5%였어요. 두 번째 달에도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이거 진짜네 하면서 확신을 가졌어요. 석 달째 되던 달, 박 씨는 추가로 1억 2천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퇴직금의 대부분이었죠. 박 씨는 계산했어요. 1년만 하면 9천만 원 수익이네. 이 돈으로 여행도 가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좋겠다. 그런데 넷째 달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익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박 씨가 대표한테 전화했더니 죄송합니다. 거래소에 일시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2달치 한꺼번에 드릴게요라고 하더래요. 박 씨는 불안했지만 기다렸습니다. 다섯째 달 여전히 입금이 없었어요. 사무실에 찾아가니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고요. 다른 투자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다들 불안한 표정이었죠.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표가 잠적했다는 거예요. 박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어요. 처음 투자자들한테는 나중 투자자들의 돈으로 수익을 주는 거였죠. 계속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야 돌아가는 구조였던 겁니다. 결국 박 씨는 1억 5천만 원을 한 푼도 못 건졌어요. 그냥 증발해버린 거죠. 지금 박 씨는 어떻게 사실까요? 남은 퇴직금 5천만 원과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계세요. 아파트는 아직 있지만 여유가 전혀 없어요. 가장 힘든 건 정신적 충격이래요. 내가 어떻게 이런 사기에 당할 수가 있지? 하면서 자책하신대요. 교회도 나가기 싫어졌어요. 투자 권유한 친구 얼굴 보기가 싫으니까요. 박 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첫째, 비현실적인 수익률에 현혹됐어요. 월 5%면 연 60%예요. 은행 예금이 연 3% 줄 때 60%를 준다? 이건 100% 사기예요. 둘째,
지인 소개라고 해서 맹신했어요. 교회 친구들이 다 하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한 거죠. 하지만 그 친구들도 피해자였어요. 같이 속은 거예요. 셋째, 분산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퇴직금의 75%를 한 곳에 몰빵했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결정이었죠. 넷째, 금융감독원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이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안 했어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배우셔야 할 게 있어요. 첫째, 연 5% 이상 수익률을 약속하는 건 무조건 의심하세요. 특히 월 5%는 전형적인 사기 패턴입니다. 둘째, 지인 소개도 반드시 검증하세요.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도 투자는 별개예요. 금융감독원 1330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셋째, 절대로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투자는 분산이 기본입니다. 퇴직금을 투자에 쓰시려면 최대 20% 이내로 하시고 그것도 서너 군데로 나누세요. 넷째, 원금 보장, 고수익, 안전 이 세 단어가 동시에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어요. 자, 두 번째 사례까지 들으셨는데요. 숨이 막히시죠? 그런데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무너진 케이스예요. 세 번째 사례, 65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대기업 임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으셨고 국민연금도 월 200만 원씩 나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정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이었죠. 이 씨는 은퇴하자마자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평생 회사 일만 했지. 주말에도 골프 치러 다니고 야근하고 회식하고. 이제 좀 내 인생 살아야지. 하고 싶었던 거 다 해보자. 정말 공감되는 생각이죠? 평생 고생하셨으니까요. 첫 해에 이 씨 부부는 해외여행을 3번 다녀오셨어요. 유럽, 동남아, 미주까지요. 비행기는 비즈니스석, 호텔은 5성급으로 다녔습니다. 평생 이코노미만 타다가 이제 좀 편하게 가자 하셨대요. 여행 경비로만 2,500만 원이 나갔어요. 그해 가을에는 차를 바꾸셨어요. 20년 된 낡은 차 대신 수입차를 사셨죠. 3,500만 원짜리였어요. 이제 시간 많으니까 드라이브도 자주 하고 좋은 차 타고 싶었어 하셨대요. 첫 해가 가기 전에 또 큰 지출이 있었어요. 집 리모델링이었습니다. 화장실이랑 부엌을 새로 했어요. 2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늙으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좀 쾌적하게 살아야지 하셨대요. 첫 해 총 지출이 8천만 원이었어요. 3억 중에서 8천만 원이 나간 거죠. 그래도 2억 2천만 원이 남아 있으니까 별로 불안하지 않으셨대요. 둘째 해에는 골프에 빠지셨어요. 시간도 많고 하니까 친구들이랑 주에 두세 번씩 골프를 치러 다니셨죠. 그런데 골프가 돈이 꽤 들어가요. 라운딩 비용, 골프복, 골프채. 여기에 골프장 회원권까지 끊으셨어요. 2천만 원짜리로요. 거기다가 취미 생활도 여러 가지 시작하셨어요. 사진 찍기, 낚시, 등산. 각각 장비 사는데 돈이 들어갔습니다. 카메라 500만 원, 낚시 장비 300만 원, 등산 장비 200만 원. 둘째 해에 4천만 원이 나갔어요. 셋째 해에는 손주들과 자녀들한테 돈을 많이 쓰셨어요. 손주가 4명인데 명절마다 용돈 주시고 생일 선물 사주시고 학원비도 대주시고 자녀들 집 이사할 때 전세 자금도 보태주셨어요. 이렇게 5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넷째 해에는 친구들 모임이 많아졌어요. 동창회, 동호회, 교회 봉사활동. 모일 때마다 밥값 내시고 경조사 있으면 축의금 내시고 내가 좀 여유 있으니까 하면서 자주 계산하셨대요. 거기에 해외여행도 또 다녀오시고 2년간 3천만 원이 나갔어요. 다섯째, 이 씨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셨어요. 남은 돈이 3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5년 만에 2억 7천만 원이 사라진 겁니다. 한 달 평균 280만 원을 쓴 거예요. 국민연금 200만 원 빼고 매달 80만 원씩 저축을 깨먹은 거죠. 이제 남은 돈 3천만 원으로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200만 원에 생활비 250만 원 쓰면 부족한 50만 원씩 깨먹어야 해요. 3천만 원이면 50개월, 약 4년 조금 넘게 버팁니다. 70세면 끝나요. 이 씨는 지금 후회하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막 썼을까? 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지금부터는 허리띠를 확 졸라매야 합니다. 이 씨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을까요? 첫째, 예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감으로 쓴 거예요. 가계부도 안 쓰셨고요. 둘째, 보상 심리에 휩쓸렸어요.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써도 돼 이런 생각이 과소비로 이어진 거죠. 셋째, 소비를 전혀 통제하지 못했어요. 여행, 차, 골프, 취미, 손주, 친구.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어요. 넷째, 장기적 관점이 없었어요. 80세, 90세까지 산다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은퇴 후 첫 6개월은 큰 지출하지 마세요. 일단 감정이 안정된 후에 계획을 세우세요. 둘째, 월별 예산표를 꼭 만드세요.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쓸 건지 명확히 하세요. 셋째, 큰 지출은 1년 단위로 계획하세요. 올해는 여행 한 번, 내년에는 차 바꾸기 이런 식으로요. 넷째, 가계부를 쓰세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여야 해요. 자, 세 번째 사례까지 들으셨습니다. 앞의 두 사례는 외부 요인이었다면 이번 건 본인의 소비 패턴 문제였죠. 네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충격입니다. 바로 재혼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네 번째 사례, 70세 최 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 씨는 63세의 아내를 잃으셨어요.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정말 힘드셨대요.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 혼자 사시는 게 너무 외로웠습니다. 최 씨는 당시 재산이 꽤 있으셨어요. 아파트가 5억 원어치, 예금이 8천만 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150만 원 나왔고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는 상황이었죠. 65세 되던 해, 최 씨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60세 되는 분이었는데 남편과 사별하셨다고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인상이 좋았대요. 말씨도 부드럽고 옷차림도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였다고 해요. 석 달 동안 만나면서 최 씨는 이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을 것 같았죠. 자녀들한테 재혼 이야기를 꺼냈더니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급하신 거 아니에요? 좀 더 알아보세요. 하지만 최 씨는 내 인생이야. 나이 70에 얼마나 더 기다려라면서 밀어붙였어요. 결혼 후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배우자가 집안일도 잘하고 말동무도 되어주고 최 씨는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우자가 생활비를 자꾸 달라고 했습니다. 장 보는데 돈 좀 주세요. 용돈 좀 주세요. 처음엔 월 50만 원 정도 줬는데 점점 금액이 늘어났어요. 100만 원, 150만 원. 최 씨는 같이 사는데 당연하지 하면서 줬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배우자가 큰 요구를 했습니다. 여보, 제 조카가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최 씨는 고민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결국 2천만 원을 줬습니다. 몇 달 후 또 다른 요구가 있었어요. 제 친정 동생이 병원비가 필요하대요. 이번에는 1천만 원을 줬어요. 그 다음에는 제 옛날 집 전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하면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최 씨는 배우자한테 총 8천만 원을 줬어요. 예금이 거의 바닥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최 씨한테 통장이랑 인감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제가 살림 좀 맡을게요. 최 씨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녀들한테 상담했더니 자녀들이 깜짝 놀라면서 절대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에 대해 알아봤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분이 과거에 사업 실패로 빚이 2억 원이나 있었던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고 재혼한 거였던 거죠. 최 씨가 통장을 주지 않자 배우자는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싸우고 가출하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결국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요구해서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더 줬어요. 최 씨는 결국 예금 8천만 원을 다 잃고 합의금까지 5천만 원 더 주고 총 1억 3천만 원을 날린 겁니다. 지금은 아파트만 남았고 현금은 거의 없어요. 심적 상처도 크고요. 최 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첫째,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했어요. 석 달 만에 결혼한 건 너무 빨랐죠. 둘째, 배우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신용조회, 전과조회,
이런 걸 해봤어야 했어요. 셋째, 재산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통장을 따로 쓰고 생활비만 정해서 주는 게 맞았어요. 넷째,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어요. 감정이 이성을 이긴 거죠. 이 사례의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황혼 재혼은 최소 1년 이상 교제한 후에 하세요. 급할 거 없어요. 둘째, 반드시 신용조회를 하세요. 은행 가면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빚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재산은 절대 합치지 마세요. 혼인 전 재산 계약서를 쓰는 것도 좋아요. 넷째, 자녀나 친구에게 꼭 상의하세요.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해요. 자, 네 번째 사례까지 들으셨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죠? 다섯 번째 이야기도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친구 때문에 파산한 케이스예요. 다섯 번째 사례, 67세 정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30년 동안 작은 가게를 운영하다가 은퇴하셨어요. 가게를 팔아서 상가 건물 하나를 사놓으셨는데 시세가 4억 원이었어요. 거기에 현금도 1억 원 있었습니다. 월세 수입도 월 200만 원씩 들어왔고요. 정말 안정적인 노후였죠. 정 씨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45년을 사귄 친구가 있었어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거의 매일 만나는 사이였죠. 술도 같이 마시고 여행도 같이 다니고 정말 형제보다 가까웠대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정 씨를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야, 내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사업하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내 신용으로는 안 돼. 네가 연대보증만 좀 서줄 수 있겠니? 1년만 도와달라. 돈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빌려달라는 거야. 정 씨는 고민했어요. 45년 친구인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죠. 친구가 내가 평생 너한테 부탁한 적 있었니?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라고 하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정 씨는 친구의 사업 자금 3억 원의 연대 보증을 섰습니다. 친구가 고맙다. 1년만 장사 잘 되면 바로 보증 빼줄게 라고 약속했어요. 정 씨는 우리 사이에 뭐 하면서 흔쾌히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괜찮았어요. 친구도 열심히 사업했고 돈도 잘 벌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7개월째부터 친구의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줄었고 경쟁업체가 생기면서 매출이 떨어졌어요. 1년 후 친구는 정 씨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해. 사업이 안 돼서 은행 돈을 못 갚겠어.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 곧 회복될 거야. 정 씨는 친구를 믿었어요. 그래, 힘내. 내가 기다려줄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1년 반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친구는 은행 대출을 갚지 못했습니다. 결국 친구 사업은 부도가 났어요. 은행에서 정 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대 보증인이시니까 대출금 3억 원을 갚으셔야 합니다. 정 씨는 청천벽력이었죠. 친구한테 연락했더니 친구도 개인 빚이 2억 원이 더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정 씨는 상가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내놓으니까 3억 5천만 원에 팔렸어요. 여기서 은행 빚 3억 원을 갚고 나니 5천만 원만 남았어요. 현금 1억 원까지 합쳐서 총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원래 4억 1천만 원 있었는데 1억 5천만 원만 남은 거예요. 2억 6천만 원이 날아간 겁니다. 더 슬픈 건 친구와의 관계예요. 정 씨는 친구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친구는 미안해서 연락도 안 하고 피하고 다닌대요. 45년 우정이 한순간에 깨진 거죠. 정 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첫째,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방심했어요. 우리 사이에 뭐 이런 생각이 화근이었죠. 둘째, 보증의 법적 책임을 제대로 몰랐어요. 보증은 친구가 못 갚으면 내가 대신 갚는다는 계약이에요. 이걸 가볍게 본 거죠. 셋째, 친구의 사업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어요. 사업 계획서도 안 보고 성공 가능성도 안 따져보고 그냥 믿은 거예요. 넷째, 감정이 이성을 이겼어요. 친구가 불쌍해서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봐 두려워서 보증을 선 거죠.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친구라고 해도 보증은 절대 서지 마세요. 우정과 돈은 분리해야 해요. 둘째, 보증 서면 내가 갚는다는 각오를 하세요. 각오가 안 되면 처음부터 거절하는 게 맞아요. 셋째, 거절하는 용기를 가지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보증을 안 서.
이건 내 원칙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넷째, 진짜 친구라면 이해해 줄 거예요. 보증 안 선다고 삐지는 사람은 진짜 친구가 아니에요. 자, 다섯 번째 사례까지 들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패턴이 보이시죠? 보증, 투자, 과소비, 재혼, 친구. 이런 것들이 노후 파산의 주범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건 의료비 문제예요. 여섯 번째 사례, 75세 한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한 씨 부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단 관리도 잘 하시고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으셨죠. 그래서 의료비 대비를 크게 하지 않으셨어요. 한 씨 부부는 집이 3억 5천만 원어치 있었고 예금이 6천만 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서 월 180만 원 나왔어요. 실손보험도 둘 다 가입돼 있었고요.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죠. 72세 되던 해 한 씨 부인에게 갑자기 복통이 왔습니다. 처음엔 체한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의사가 수술을 권했어요. 지금 수술하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2,500만 원이었어요. 실손보험이 있었지만 15년 전에 가입한 구형이라서 보장 한도가 1천만 원까지밖에 안 됐어요. 한 씨는 본인 부담금 1,500만 원을 내고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어요. 6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에 300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보험이 일부 커버해줬지만 본인 부담금이 월 150만 원이었어요. 6개월이면 900만 원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부인이 혼자 병원을 다닐 수 없으니까 간병인을 써야 했어요. 간병인 비용이 월 250만 원이었습니다. 6개월이면 1,50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특수약품이나 영양제, 건강식품 같은 것들도 사야 했어요. 암 환자한테 좋다더라 하는 것들 사다 보니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6개월이면 600만 원이고요. 1년이 채 안 돼서 한 씨는 4,500만 원을 썼어요. 예금 6천만 원 중에서 4,500만 원이 나간 거죠. 남은 돈은 1,5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부인의 병은 조금 나아지는 듯 했지만 완치는 어려웠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장기 요양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계속 간병하기가 힘들었어요. 한 씨도 나이가 75세인데 부인을 돌보는 게 체력적으로 한계였죠. 요양원을 알아봤더니 월 200만 원이었어요. 한 씨의 국민연금이 월 90만 원인데 요양원비가 200만 원이면 부족한 돈을 어떻게 메울까요? 부인 연금 90만 원 합쳐도 110만 원이 부족해요. 남은 예금 1,500만 원으로는 13개월, 1년 조금 넘게 버틸 수 있어요. 한 씨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렸어요. 이 돈으로 4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자도 내야 하고 한 씨 본인도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가 계속 나가요. 부인은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한 씨는 슬픔 속에서도 경제적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2년 동안 의료비와 요양비로 총 6,500만 원이 나갔고 집에는 대출금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씨는 지금 혼자 사시는데 빚 5천만 원을 안고 있어요. 국민연금 9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대출 이자만 월 20만 원이에요. 생활이 정말 빠듯합니다. 한 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무엇일까요? 첫째, 의료비 대비를 전혀 안 했어요. 우리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던 거죠. 둘째, 실손보험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15년 전 구형보험은 보장 한도가 너무 낮았어요. 셋째, 긴급 의료비 적립금이 없었어요. 예금 6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이것도 생활비랑 섞여 있었죠. 넷째, 장기 요양 비용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어요. 요양원비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던 거예요. 이 사례의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실손보험을 꼭 점검하세요. 구형은 신형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최신 실손은 1년에 5천만 원까지 보장해줘요. 둘째, 긴급 의료비를 최소 2천만 원은 별도로 빼놓으세요.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오직 의료비로만 쓰는 거예요. 셋째,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조기 발견하면 치료비도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요. 넷째, 장기요양보험도 고려하세요. 나이 들면 요양이 필요할 수 있어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건 건강 관리예요. 운동하시고 식단 관리하시고 금연금주하세요. 자, 여섯 번째 사례까지 들으셨습니다. 의료비 문제 정말 심각하죠? 일곱 번째 이야기는 부동산 투자 실패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이에요. 일곱 번째 사례, 69세 조 씨의 이야기입니다. 조 씨는 교사로 35년을 근무하시고 은퇴하셨어요. 퇴직금으로 2억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조 씨는 평소에 부동산은 안전한 투자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은퇴 후 조 씨는 친구들 모임에서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지방 도시 재개발 지역이 대박이야. 지금 사두면 몇 년 후에 2배는 올라. 이런 이야기들이었죠. 조 씨는 솔깃했어요. 조 씨는 지방의 한 중소도시 재개발 지역을 알아봤습니다. 거기 아파트가 평당 1,000만 원 정도 했어요. 20평대가 2억 원, 15평대가 1억 5천만 원이었죠. 서울에 비하면 정말 쌌어요. 여기가 재개발되면 평당 2천만 원은 되겠네 하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조 씨는 욕심이 났어요. 한 채만 사면 뭐해? 2채 사면 수익이 2배잖아. 그래서 15평대 2채를 사기로 했습니다. 총 3억 원이 필요했는데 본인 돈 2억 5천만 원에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계약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장밋빛 미래를 그려줬습니다. 이 지역은 3년 후에 재개발 들어가요. 그럼 평당 최소 2천만 원은 돼요. 지금 1억 5천만 원짜리가 3억 원 되는 거죠. 2채면 6억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 투자해서 6억 되는 거예요. 조 씨는 확신했어요. 이건 확실한 투자다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집은 샀는데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 지역이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라서 수요가 없었던 거죠. 결국 한 채는 빈집으로 두고 한 채는 월세를 싸게 줘서 간신히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문제는 대출 이자였어요. 1억 5천만 원 대출의 금리가 연 5%였으니까 이자가 1년에 750만 원, 한 달에 62만 원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이 50만 원이니까 매달 12만 원씩 적자가 났어요. 조 씨는 재개발만 되면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됐다는 거예요. 주민 동의율이 부족해서 사업이 취소된 겁니다. 뉴스가 나가자마자 그 지역 집값이 폭락했어요. 1억 5천만 원 하던 집이 9천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40% 폭락한 거죠. 조 씨는 당황했지만 좀 기다리면 다시 오르겠지 하면서 버텼어요. 하지만 집값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4년째에는 8천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조 씨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매달 적자 보면서 이자 내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4년 동안 이자로만 3천만 원을 낸 거예요. 결국 조 씨는 2채를 다 팔기로 했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니까 한 채당 7,500만 원에 팔렸어요. 2채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은행 대출 1억 5천만 원을 갚으니까 손에 남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넣은 돈 2억 5천만 원에 이자 3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2억 8천만 원을 손해본 겁니다. 조 씨는 지금 퇴직금을 다 날리고 국민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세요. 정말 후회하신대요. 왜 그때 욕심을 부렸을까? 안전하게 예금에만 넣어뒀어도 지금쯤 2억 5천만 원이 그대로 있었을 텐데. 조 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첫째, 단일 자산에 올인했어요. 퇴직금 전부를 부동산에 넣은 거죠. 둘째, 대출까지 받아서 레버리지를 썼어요. 본인 돈만으로도 위험한데 빚까지 진 거예요. 셋째, 재개발 리스크를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재개발은 무산될 수도 있어요. 넷째, 수익만 보고 위험은 안 봤어요. 2배 오른다는 말만 듣고 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한 거죠.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부동산도 위험 자산입니다. 부동산은 안전하다는 건 과거 이야기예요. 둘째, 절대로 대출받아서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은퇴 후에는요. 셋째,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한 곳에 몰빵하지 마세요. 넷째, 은퇴 후에는 자산 증식보다 자산 보존이 우선입니다.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해요. 자, 7번째 사례까지 들으셨습니다.
부동산 투자도 조심해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여덟 번째 이야기는 자녀 관련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정말 흔한 일이에요. 여덟 번째 사례, 66세 윤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윤 씨 부부는 자녀가 3명 있으셨어요. 딸 2, 아들 1였죠. 윤 씨는 집이 4억 원어치 있었고 예금도 1억 2천만 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서 월 200만 원 나왔고요. 윤 씨 부부의 큰딸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윤 씨는 기뻤어요. 우리 큰딸 시집 가네. 잘 보내줘야지. 사위 될 사람은 괜찮아 보였고 딸도 행복해 보였어요. 문제는 신혼집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전세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신혼집 전세금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윤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얼마나 필요한데? 라고 물었어요. 2억 원이요. 윤 씨는 고민했지만 큰딸이니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예금에서 2억 원을 주었습니다. 이건 주는 거야. 갚으라고 하지 않을게. 행복하게 살아. 1년 후 둘째 딸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둘째한테는 얼마를 줄까 고민하다가 형평성 때문에 똑같이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금이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죠. 윤 씨는 전세금 1억 원에 결혼 비용 5천만 원을 보태서 총 1억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2년 후 막내 아들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저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했지만 윤 씨는 미안했어요. 누나들은 다 받았는데 아들만 안 주면 섭섭해할 것 같았거든요. 윤 씨는 고민 끝에 아들한테도 줘야겠다고 결정했어요. 하지만 남은 돈이 없었어요. 집담보대출을 5천만 원 더 받아서 총 1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서 8천만 원을 아들한테 주었어요. 결혼 비용까지 합치면 윤 씨 부부는 자녀 3명에게 총 3억 3천만 원을 준 겁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현금 1억 2천만 원 전부와 집담보대출 1억 원, 그리고 생활비 적금 깨먹은 것까지요. 지금 윤 씨 부부는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집에 빚이 1억 원 있어요. 이자가 월 40만 원씩 나가요. 국민연금 200만 원 중에서 이자 40만 원 내고 생활비 160만 원 쓰면 빠듯해요.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예요. 윤 씨 부부도 나이가 들면 의료비가 필요하고 요양비가 필요할 텐데 돈이 없어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자녀들은 어떤가요? 다들 자기 생활하느라 바빠요. 부모님 형편이 어려운 걸 알지만 지원해줄 여유가 없어요. 본인들도 대출 받아서 집 사고 애들 키우느라 힘들거든요. 윤 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첫째, 자녀들 눈치 때문에 무리한 지원을 했어요. 능력 이상으로 준 거죠. 둘째, 형평성을 지키려다가 과소비했어요. 큰딸한테 2억 주니까 둘째, 셋째도 줘야 할 것 같았던 거예요. 셋째, 노후 자금을 건드렸어요. 자녀 결혼 자금은 절대 노후 자금에서 나와서는 안 돼요. 넷째, 자녀들이 나중에 돌봐줄 거라는 착각을 했어요. 자녀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이 사례의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자녀 결혼 지원은 능력 안에서만 하세요.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 도와준다고 명확히 하세요. 둘째, 형제간 차등 지원도 가능해요. 형편에 따라 다르게 줄 수 있어요. 억지로 똑같이 줄 필요 없어요. 셋째,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최소한 생활비 10년치는 손대지 말아야 해요. 넷째, 자녀의 독립을 도와주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자, 8번째 사례까지 들으셨습니다. 자녀 사랑이 과해서 파산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9번째 이야기는 좀 특별합니다. 이건 장수 리스크 케이스예요. 9번째 사례, 현재 92세이신 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65세에 남편을 잃으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5천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당시에 할머니는 이 돈이면 70까지는 거뜬하겠네 하고 생각하셨대요. 할머니는 자녀가 3명 있으셨는데 다들 각자 가정 꾸려서 살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혼자 살기로 하셨습니다. 월세방을 얻어서 사셨어요. 65세부터 75세까지 10년 동안 할머니는 한 달에 50만 원씩 쓰셨습니다.
월세 20만 원에 생활비 30만 원이었죠. 10년이면 6천만 원인데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부족했어요. 할머니는 아껴 쓰려고 노력했지만 물가도 오르고 해서 결국 75세에 돈이 바닥났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한테 손을 벌렸어요. 자녀들이 한 달에 15만 원씩 나눠서 보내주기 시작했습니다. 3명이서 나눠서 각자 5만 원씩 보낸 거죠. 국민연금은 할머니가 전업주부셨기 때문에 거의 안 나왔어요. 월 10만 원 정도만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월세 20만 원 내고 국민연금 10만 원 받고 자녀들한테 15만 원 받아서 총 25만 원으로 생활하셨어요. 정말 빠듯했죠. 고기는 명절에나 먹으시고 평소엔 국수나 라면으로 때우셨습니다. 80세가 넘어가면서 할머니는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치아도 나빠졌어요. 병원비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씩 병원비가 나갔어요. 자녀들한테 더 달라고 하기가 미안했어요. 자녀들도 손주 키우고 대출 갚고 힘들다는 걸 아니까요. 할머니는 병원 가는 걸 줄이셨어요. 아파도 참으셨어요. 85세에는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요리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자녀들이 교대로 찾아와서 도와줬지만 한계가 있었죠. 결국 87세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생계비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은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본인들도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지금 92세인 할머니는 여전히 월세방에서 혼자 사세요.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살아가십니다. 자녀들과는 명절에나 연락하고 평소엔 외로이 지내세요. 자녀들도 미안한 마음에 자주 못 찾아뵌대요. 할머니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첫째, 수명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70까지만 살겠지 하셨는데 92세까지 사신 거예요. 22년을 더 사신 거죠. 둘째, 장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있는 돈 쓰다가 없어지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런 식이었어요. 셋째,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65세 때 50만 원이면 됐지만 10년 후엔 부족해진 거죠. 넷째, 의료비 대비를 전혀 안 했어요. 나이 들면 병원비가 꼭 필요한데 말이죠. 이 사례의 교훈은 이겁니다. 첫째, 최소 90세까지 계획을 세우세요. 요즘 사람들 오래 살아요. 평균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둘째, 장수 리스크가 가장 큰 리스크예요. 돈보다 오래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셋째,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명심하세요. 평생 나오는 돈이에요.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낼 수 있어요. 넷째, 기초연금도 챙기세요.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자, 9번째 사례까지 들으셨습니다. 장수 리스크 정말 무섭죠?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는 정말 화가 나는 케이스예요. 사기 결혼 이야기입니다. 10번째 사례, 73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70세의 아내를 잃으셨어요. 50년을 함께 사신 아내가 가시니까 정말 외로우셨대요. 자녀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고 한국에 혼자 남으셨죠. 이 씨는 재산이 꽤 있으셨어요. 아파트가 6억 원어치, 예금이 1억 원 있었습니다. 국민연금도 월 150만 원 나왔고요.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었지만 마음이 너무 외로웠어요. 이 씨는 외로움을 참다 못해 결혼정보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나이 70에 결혼하는 사람도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상담사가 요즘 많습니다. 황혼 결혼 많이 하세요? 라고 했어요. 상담사가 한 여성을 소개해 줬습니다. 58세 되는 분이었는데 프로필을 보니 괜찮아 보였어요. 사진도 단정하고 학력도 대졸이고 직업도 있었고요. 남편과 사별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이 씨는 호감을 느꼈어요. 그 여성이 말을 참 잘했어요. 할아버지 외로우시죠? 저도 혼자 살아서 외로워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에 이 씨는 마음이 동했습니다. 석 달 동안 만나면서 이 씨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이분이랑 같이 살면 행복하겠다 싶었죠. 자녀들한테 전화했더니 자녀들이 반대했어요. 아버지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좀 더 알아보세요. 하지만 이 씨는 내 인생이야. 외국에서 뭘 안다고 하면서 밀어붙였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그 여성이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말동무도 되어줬어요. 이 씨는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배우자가 돈을 자꾸 달라고 했습니다. 장 보는 돈 주세요. 화장품 사고 싶어요. 친구들 만나는데 돈 좀 주세요. 처음엔 월 50만 원 정도 줬는데 점점 100만 원, 15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1년쯤 지났을 때 배우자가 큰 요구를 했습니다. 여보, 제가 옛날에 보증 선 게 있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요. 2천만 원만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씨는 놀랐지만 배우자를 믿었어요. 예금에서 2천만 원을 줬습니다. 몇 달 후 또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친정 동생이 수술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대요 하면서 1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씨는 또 줬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옛날에 살던 집 전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하면서 3천만 원을 요구했어요. 이 씨는 이쯤에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결혼한 사이고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3천만 원을 줬습니다. 1년 반 동안 이 씨는 배우자한테 총 7천만 원을 줬어요. 예금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이 나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배우자가 통장이랑 인감을 달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제가 돈 관리를 할게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요. 이 씨는 불안했어요. 급하게 자녀들한테 전화했더니 자녀들이 절대 주지 마세요. 우리가 그 사람 신원 조회해 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 여성은 과거에 사업 실패로 빚이 2억 원이 있었고 결혼 사기로 고소당한 전력도 있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게 아니라 이혼한 거였고요. 심지어 나이도 거짓말이었어요. 실제로는 65세였습니다. 이 씨가 통장을 주지 않자 배우자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함치고 물건 던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지만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라서 완전히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결국 합의금으로 5천만 원을 더 줘야 했습니다. 이혼 후 이 씨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총 손해액은 7천만 원, 합의금 5천만 원,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예금이 거의 다 날아간 거죠. 지금 이 씨는 아파트만 남았고 현금은 거의 없어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서 국민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계세요. 가장 큰 상처는 돈보다 마음이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누구를 믿어야 하나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으셨대요. 이 씨의 결정적인 실수는 뭐였을까요? 첫째, 너무 성급하게 재혼을 결정했어요. 석 달 만에 결혼한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었죠. 둘째, 배우자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신용조회, 전과조회, 혼인관계 증명서 확인, 이런 걸 해봤어야 했어요. 셋째, 재산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통장을 따로 쓰고 생활비만 정해서 주는 게 맞았어요. 넷째, 외로움 때문에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졌어요. 감정이 이성을 이긴 거죠. 이 사례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첫째, 황혼 재혼은 최소 1년 이상 교제한 후에 하세요. 급할 필요 없어요. 둘째, 반드시 신용조회를 하세요. 은행 가면 본인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재산은 절대 합치지 마세요. 혼인 전 재산 계약서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넷째, 자녀나 친구들의 의견을 듣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상의하세요. 다섯째, 외로움 해소는 재혼만이 답이 아니에요. 복지관, 경로당, 동호회 같은 곳에서 친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10가지 사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었죠?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지금까지 들으신 10가지 사례를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보증과 투자 관련 파산이 넷 있었어요. 아들 사업 보증, 가상화폐 사기, 친구 보증, 부동산 투자 실패. 이게 전체의 40%예요. 둘째, 가족 관련 파산이 5 있었어요. 아들 사업, 과소비, 재혼 사기, 자녀 결혼 지원, 재혼 사기. 이게 50%고요. 셋째, 의료와 장수 관련이 2 있었어요. 배우자 투병, 장수 리스크. 이게 20%예요. 넷째, 계획 부재 관련이 2 있었어요. 과소비, 장수 리스크.
이것도 20%죠. 이 10가지 사례의 공통점이 뭘까요? 첫째, 감정이 이성을 이겼어요. 자녀 사랑, 친구 우정, 외로움, 욕심. 이런 감정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둘째, 단기적 시각만 있었어요. 지금 당장만 생각하고 10년 후, 20년 후는 생각 안 한 거죠. 셋째, 위험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요. 설마 내가 당하겠어? 설마 그럴 리 있겠어? 이런 생각이 화근이었어요. 넷째, 노후 자금 보호 의식이 전혀 없었어요.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인데 쉽게 쓴 거죠. 여러분, 이분들도 처음엔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준비 잘했어. 나는 조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걸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파산 예방 종합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째,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10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나, 보증은 절대 금물입니다.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 상관없이 보증은 서지 마세요. 둘, 연 5% 이상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는 무조건 거절하세요. 100% 사기입니다. 셋,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쓰지 마세요. 줄 수 있는 만큼만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주세요. 넷, 석 달 만에 재혼하지 마세요. 최소 1년은 알아봐야 합니다. 다섯,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세요.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여섯, 의료비 대비를 철저히 하세요. 긴급 의료비는 별도로 적립하세요. 일곱, 예산 없이 소비하지 마세요. 가계부를 꼭 쓰세요. 여덟, 자녀 결혼 비용을 무리하게 지원하지 마세요. 능력 안에서만 도와주세요. 아홉, 70세까지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 90세까지 계획하세요. 열, 사기 결혼을 조심하세요. 신혼조회는 필수입니다. 둘째, 파산 예방 체크리스트를 만드세요. 3개월마다 자산 현황을 점검하세요. 지금 얼마가 있지? 이번 분기에 얼마 썼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월 예산표를 작성하고 꼭 지키세요.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명확히 하세요. 긴급 자금을 최소 2천만 원은 확보하세요.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말고 오직 긴급 상황에만 쓰는 거예요. 보험 포트폴리오를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은 정리하고 필요한 보험은 추가하세요. 투자는 전체 자산의 20% 이내로만 하세요. 그것도 분산해서 투자하세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자녀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지금 당장 실천할 3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밤 자산 현황을 정리하세요. 종이 한 장 꺼내서 나는 지금 뭐가 얼마나 있지? 적어보세요. 예금, 부동산, 보험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첫걸음입니다. 이번 주 안에 보증 여부를 확인하세요. 혹시 누구 보증 선거 있나요? 있으면 어떻게 빼낼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없으면 다행이고요. 다음 달부터 간단한 가계부를 시작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수입, 지출만 적으면 돼요. 한 달만 해보세요. 돈이 어디로 새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돼요. 70살이든 80살이든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들으신 10분의 이야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세요. 저분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피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파산 위기에서 회복한 사례 5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패 후 재기한 분들의 이야기예요.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선 분들의 지혜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꼭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고민을 나눠주세요.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변에 은퇴를 앞두신 분들,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파산을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킵니다. 정부도 자식도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 배운 10가지 사례를 명심하시고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보증 서지 마세요. 고수익 투자하지 마세요. 노후 자금 건드리지 마세요. 성급하게 재혼하지 마세요.
부동산에 올인하지 마세요. 의료비 대비하세요. 가계부 쓰세요. 자녀한테 과하게 주지 마세요. 장수 리스크 기억하세요. 사기 조심하세요. 이 10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는 안전합니다.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하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너무 슬프죠? 나이 들어 돈이 없을 때 자식도 친구도 남이 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설마 그럴 리가 하셨나요? 아니면 맞아, 현실이 그래 하고 고개를 끄덕이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세 최모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십니다. 오늘도 안 울리네. 일주일째야. 할아버지의 전화기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스팸 전화조차 없었어요. 할아버지에게는 자식이 3명 있습니다. 아들 2, 딸 1요. 손주도 5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전화하지 않아요. 작년 설날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다 모였었어요. 손주들 세뱃돈도 주고 함께 밥도 먹고 웃고 떠들었죠. 그런데 올해 설날엔 아무도 안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전화했을 때 큰아들은 아버지, 죄송해요. 처가 일이 있어서요. 작은 아들은 저희는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딸은 시댁에 가야 해서요.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라면 끓여 먹으며 설날을 보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가 바뀌었을 뿐이에요. 할아버지한테 돈이 없어졌다는 거요. 1년 전만 해도 할아버지는 예금이 5천만 원 있었어요. 자식들 만날 때마다 용돈도 주고 손주들 세뱃돈도 넉넉히 주고 외식도 할아버지가 계산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병원비로 3천만 원, 생활비로 2천만 원을 쓰면서 돈이 바닥났어요. 이제 할아버지는 국민연금 월 40만 원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이 변한 건 그때부터였어요. 전화도 뜸해지고 만나자는 말도 없어지고 명절에도 안 오고. 할아버지는 알아요. 내가 이제 짐이구나. 용돈 줄 돈도 없고 밥값 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오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독거노인이 150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서 한 달에 한 번도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지 않는 사람이 30%예요. 45만 명이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 사람이 되는지 돈과 관계의 잔인한 상관관계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가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 거예요. 자식, 친구, 배우자, 형제, 모든 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5번째 사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임종하는 순간에도 자식들이 안 온 경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식이 남이 되는 순간들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 아버지 전화받기 무거워요 라고 말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72세 김모 할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5세 된 아들이에요. 할아버지는 아들이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매일 통화했어요. 오늘 뭐 했니? 밥은 먹었니? 회사는 괜찮니? 이런 이야기를 나눴죠. 아들도 좋아했어요. 아버지, 오늘 승진 발표 나왔어요. 저 떨어졌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처음 몇 년은 괜찮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만났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통화했어요. 손주가 태어나고 나서는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재미에 살았죠. 그런데 5년 전부터 할아버지의 형편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퇴직금으로 모아둔 돈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아버지가 좀 급한 일이 있어서 2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했거든요. 아들은 네, 아버지. 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200만 원을 보내줬죠. 할아버지는 고마웠어요. 역시 내 아들이야.
그런데 6개월 후에 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이번엔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300만 원이 필요했어요. 다시 아들한테 전화했죠. 아들아, 미안한데 또. 아들은 이번에도 보내줬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좀 달랐어요. 아버지, 저희도 힘들거든요. 애들 학원비도 내야 하고. 불평이 섞여 있었어요. 그 후로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전화하기가 무서워졌어요. 또 돈 달라는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눈치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전화를 덜 하게 됐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던 통화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할아버지가 또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했어요. 이번엔 수술비였어요.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정말 미안한데. 아들이 한숨을 쉬더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렸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도 정말 여유가 없어요. 이번 달에 대출 이자 내야 하고 애들 학원비도 밀렸고요. 정말 죄송하지만 이번엔 어렵겠어요. 할아버지는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대요. 내가 짐이구나. 내가 아들한테 부담이구나. 그 후로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전화를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이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고 전화하면 응, 잘 있다. 너희도 잘 지내라 이렇게만 짧게 통화하고 끊어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것 같아요. 명절에도 할아버지는 아들 집에 잘 안 가요. 가면 빈손으로 갈 수 없는데 선물 살 돈이 없거든요. 작년 추석에는 나 몸이 좀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다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아들은 그러세요? 그럼 쉬세요 하고 말았어요. 억지로라도 제가 모시러 갈게요 라는 말이 없더래요. 할아버지는 혼자 명절을 보냈어요. 텔레비전 보다가 라면 끓여 먹고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자고. 전화기는 조용했어요. 손주들 목소리도 듣고 싶었는데 전화할 수가 없었어요. 할아버지, 세뱃돈. 이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지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한테 전화하는 게 무거워. 내가 전화하면 아들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안 해. 아들도 나한테 전화 안 해. 서로 불편하니까. 이제 우리는 남이야. 피는 섞였지만 남이야.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들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아들도 힘들었겠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양쪽 다 맞아요. 아버지도 억울하고 아들도 힘들고. 그런데 결국 돈이 없는 쪽이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용돈 못 주니 손주도 못 보는 할머니 이야기예요. 75세 박 할머니는 손주가 3명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1학년, 유치원생이에요. 할머니는 손주들이 너무 예뻐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러 갔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들 만날 때마다 용돈을 줬어요. 큰 손주한테 10,000원, 둘째한테 5,000원, 막내한테 5,000원, 2만 원씩 줬어요. 한 달이면 8만 원이에요. 할머니 입장에서는 큰 돈이었지만 손주들 좋아하는 모습 보면 행복했어요. 그런데 1년 전부터 할머니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서 수입이 확 줄었거든요. 이제 할머니는 국민연금 월 30만 원으로만 살아야 해요. 여기서 월세 20만 원 내고 나면 10만 원만 남아요. 식비, 교통비, 병원비 다 합쳐서 10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금액을 줄였어요. 10,000원 주던 걸 5,000원으로, 5,000원 주던 걸 2,000원으로. 손주들이 실망하는 표정이 보였어요. 할머니, 이번엔 이것밖에 안 돼요? 큰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머니, 놀러 오세요. 애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머니, 애들이 학원 가야 해서 바빠요 라고 해요. 할머니가 그럼 내가 갈게라고 하면 어머니, 집이 지저분해서요. 다음에 뵐게요 라고 해요. 할머니는 알아요. 며느리가 자기를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요. 용돈 안 주는 할머니는 손주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별로 반갑지 않은 존재가 된 거예요. 명절 때 일은 더 가슴 아팠어요. 작년 추석에 할머니는 손주들 선물을 사가지 못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과일 한 봉지만 들고 갔어요. 1,000원짜리 바나나였어요. 아들 집에 가니까 시댁 어머니도 와 계시더래요.
시댁 어머니는 큰 선물 가방을 여러 개 들고 오셨어요. 손주들한테 장난감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용돈도 5만 원씩 주시더래요. 손주들은 할머니 하면서 시댁 할머니한테만 달라붙었어요. 박 할머니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이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금방 가버리더래요. 시댁 할머니가 사준 장난감 가지고 놀러요. 박 할머니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용돈 못 주니까 손주들도 나한테 안 오는구나. 밥 먹을 때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만 신경 쓰더래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이거 맛있어요. 박 할머니한테는 어머니도 드세요 한마디만 했어요. 차이가 느껴지더래요. 식사 후에 박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애들 잘 키워라. 아들이 어머니 벌써요? 라고 물었지만 만류하지는 않았어요. 택시비 아껴야 해서 버스 타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 후로 박 할머니는 아들 집에 잘 안 가요. 며느리한테도 전화 잘 안 해요. 내가 가봤자 환영받지 못하는데 뭐하러 가나. 손주들도 나한테 별 관심 없는데. 손주들 생일에도 못 가요. 선물 살 돈이 없으니까요. 지난달에 큰 손주가 생일이었어요. 며느리가 어머니, 다음 주 토요일이 애 생일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초대하는 건지 그냥 알려주는 건지 모호한 톤이었어요. 박 할머니는 그래, 알겠다. 근데 나는 그날 병원 가야 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며느리는 아, 그러세요? 그럼 다음에 뵐게요 하고 말았어요. 박 할머니는 그날 집에 혼자 있었어요. 손주 생일인데 케이크도 사주지 못하고 선물도 사주지 못하고 얼굴도 못 보고 눈물만 흘렸어요. 돈만 있었으면 10만 원만 있었으면 선물이라도 사줄 텐데. 지금 박 할머니는 손주들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예요. 그나마도 빨리 나와요. 눈치 보기 싫어서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돈 못 주니까 손주들도 나를 할머니라고 생각 안 해. 그냥 1년에 한두 번 보는 낯선 사람이야. 나도 이제 남이야. 세 번째 사례입니다. 형제들끼리 떠넘기는 부모 봉양 이야기예요. 80세 정 할머니는 자식이 3남매예요. 큰아들, 작은아들, 딸. 할머니는 5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사셨어요. 처음에는 혼자 살 수 있었어요. 건강도 괜찮았고 집안일도 스스로 하셨고요. 그런데 78세 때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그 후로 혼자 생활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장 보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밥 해 먹는 것도 힘들었어요. 자식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자식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어머니를 어떻게 할까? 큰아들이 말했어요. 나는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못 봐. 그리고 우리 집은 좁아서 모시기 힘들어. 작은아들도 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 와이프도 일하고. 우리도 힘들어. 딸은 나는 시집간 사람이잖아. 오빠들이 모셔야지. 결국 결론이 안 났어요. 그래서 타협안을 냈어요. 한 달씩 돌아가면서 모시자. 큰아들 집에서 한 달, 작은아들 집에서 한 달, 딸 집에서 한 달.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시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가 짐짝이야? 돌려막기 하는 거야?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혼자 살 수 없으니까요. 큰아들 집에서 한 달을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티를 냈어요. 어머니, 이거 치워주세요. 어머니, 저기 앉지 마세요. 어머니, 씻으시고 나오세요. 잔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차려주지 않고 어머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라고 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를 귀찮아했어요. 할머니,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친구들 오는데? 할머니는 작은 방 하나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봤어요. 밥 먹을 때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어요. 한 달이 지나서 작은아들 집으로 옮겼어요. 여기는 좀 나았어요. 며느리가 큰 집 며느리보다는 좀 친절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며느리가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도 일하면서 어머니까지 돌보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작은아들한테 말했어요. 당신 형한테 말해요. 어머니를 우리만 모실 수 없어요. 형이 더 책임져야죠. 작은아들이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님, 어머니를 이렇게 돌려막기 하는 게 맞나요? 형님이 장남이니까 형님이 모셔야죠. 형은 뭐? 내가 왜?
다 같은 자식인데 왜 나만? 이렇게 싸웠어요. 딸 집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사위가 불편해했어요. 장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밤에 텔레비전 보는 것도 조심스럽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조심스럽고 사위가 딸한테 여보, 언제까지 장모님이 계실 거야? 라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다 들었어요. 벽이 얇아서 다 들렸어요. 할머니는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식 셋이나 낳았는데 환영받는 곳이 하나도 없네. 3년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자식들이 또 모였어요. 이번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요양원 비용을 셋이서 나눠내기로 했어요. 한 달에 200만 원이니까 한 명당 67만 원씩이에요.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냈어요.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은 깨끗하고 직원들도 친절했지만 마음은 허전했어요. 처음 한 달은 자식들이 다 찾아왔어요. 큰아들이 와서 어머니, 여기 괜찮으세요?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응, 괜찮다 했어요. 뭐라고 하겠어요. 두 번째 달부터 방문 횟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만 왔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2달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1년이 지난 지금은 3개월에 한 번 올까 말까해요. 자식들끼리는 여전히 싸워요. 형님이 이번 달 요양원비 아직 안 냈어요. 동생 내가 어머니 병원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돈 문제로 계속 싸워요.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봐요. 다른 할머니들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는데 정할머니는 아무도 안 와요. 명절에도 안 와요. 어머니, 저희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대신 용돈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전화만 해요.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 셋 낳았는데 다 남이야. 돈 부담 때문에 나를 요양원에 버렸어. 이제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는 여기서 혼자 죽을 거야. 4번째 사례입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예요. 77세 김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할머니는 예금이 1억 원 있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3년 전쯤에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통장 관리하기 힘드시죠?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아니야, 나 아직 정신 멀쩡해. 내가 관리할 수 있어. 하지만 아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도 많잖아요. 제가 관리해 드리는 게 안전해요. 저 믿으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돈 가져가려는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려는 거예요. 할머니는 고민 끝에 통장과 도장을 아들한테 줬어요. 그래, 내가 관리해라. 대신 내가 필요할 때 달라고 하면 줘야 한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할머니가 생활비 100만 원 좀 줘라고 하면 아들이 바로 줬어요.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이번 달 생활비 줘라고 하면 아들이 엄마, 저번 달에 드렸잖아요. 벌써 다 쓰셨어요? 하면서 캐묻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병원비가 필요해라고 하면 무슨 병원이요? 영수증 보여주세요. 이렇게 확인하더래요. 할머니는 기분이 나빴어요. 내 돈인데 왜 내가 허락을 받아야 해? 1년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통장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아들한테 통장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아들이 보내준 명세서를 보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1억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남아 있었어요. 8천만 원이 어디 갔을까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돈이 왜 이렇게 줄었니? 아들이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투자를 좀 했어요. 엄마 돈 불려드리려고요. 곧 돌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돈을 투자했니? 아들은 엄마, 저한테 맡기셨잖아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내 돈 돌려줘. 통장 돌려달라고. 아들은